안녕하십니까. 2017년 2회 유통관리사 문제 중에서 이번 시간에 유통정보에 대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유통정보 2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나왔는데, 아무튼 유통정보는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용어들 자꾸 나오죠. 그런 내용들을 갖다 자꾸 이제 시험 문제 내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신문이나 이런데 뭐 아니면 방송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얘기가 나올 때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하시면은 공부도 더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71번 문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이건 예전에 나왔던 거죠. 2번 정도 나왔던 건데, 아마존의 경우, 그냥 아마존을 예를 많이 듭니다. 흥행성이 없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팔리지 않는 거죠. 책을 파는데 많이 팔리는 책은 일반 서점에서도 그렇잖아요. 일반 서점에서도 많이 팔리고 인기 높은 잘 팔리는 책들,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을 보기 좋은데 진열하죠. 그렇지만 꽤 오랫동안 서가에 있었지만 안 팔리는 책들, 고객이 찾지 않는 책들은 뭐예요?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경우에 적용되는 게 뭐냐? 일반 서점의 경우, 아마존이 아니라 근데 오프라인 서점의 경우, 오프라인 서점의 경우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많이 팔리는 책 80%가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책으로 봐가지고는 20%죠. 많이 팔리는 책 20%가 전체 매출의 80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이 팔리는 책 20%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아마존 같은 인터넷 서점이에요. 인터넷 서점이다 보니까는 뭐요? 안 팔리는 책들도 꾸준하게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대상에서 그동안 거의 제외되었던 하위 80% 고객의 매출이 마케팅의 주요 대상이었던 상위 20% 고객의 매출을 추월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이건 좀 약간 잘못된 표현이죠. 하위 80% 고객 매출이 아니라 하위 80% 책이에요. 그런 책들이 뭐예요? 자, 상위 20% 책의 매출을 추월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객이 아니라 엄밀하게는 뭐예요? 책입니다. 주체자가 뭔가 좀 착각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개별 매출액은 작지만 이들을 모두 합치면 인기 상품 못지않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틈새 상품이 부각되는 현상을 일컬어 크리스 앤더슨, 원래 와이어드라고 하는 유명한 IT 관련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 이름이 와이어드입니다. 그 와이어드의 편집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크리스 앤더슨인데 이 사람이 이거 갖다가 롱테일 법칙이라고 한 겁니다. 정답은 4번의 롱테일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지배하던 것이 파레토의 법칙이고, 파레토의 법칙은 뭐라고 그래요? 20-80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20-80 법칙 해가지고 뭐 여러 군데 적용되는 거죠. 근데 여러 군데 적용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매출의 경우에도 그렇죠.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상위 고객 20%, 물건을 많이 사가는 20% 고객이 사가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80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팔리는 품목 20%가 전체 매출의 80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팔리는 품목 20%는 진열을 잘 해야 되겠죠. 눈에 잘 띄는 곳에. 또 조직의 경우에도 뭐예요? 그 조직이 해야 할 일에 80%를 갖다가 열심히 일하는 20%가 다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파레토가 제시한 것이고, 원래 파레토는 경제학자입니다. 빌프레도 파레토 해가지고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연구한 건 뭐냐면 소득 분배를 연구한 거예요. 그 소득 분배를 연구하다 보니까 상위 소득자 20%가 한 나라 전체 소득의 80을 차지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가지고 처음 나온 건데 이게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 그동안 오랫동안 지배해왔는데, 인터넷 경제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 경제에서는 뭐예요?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고, 반대로 뭐예요? 크리스 앤더슨이 주장한 롱테일 법칙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리지 않는 물건도 꾸준히 팔리면서 그게 오히려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찾아낸 것이고, 이걸 롱테일 법칙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자, 이것도 전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특히 그 롱테일 법칙 물어보는 문제가 두 문제가 세 번째 나온 겁니다. 확인하시고. 자, 무어의 법칙은 아시죠? 무어의 법칙 해가지고 반도체 집적도. 반도체 집적도가 18개월마다 2배가 된다는 거죠. 18개월마다 2배가 된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자, 무어가 발견한 거죠.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물론. 근데 이제 18개월마다 2배가 된다고 한 건데 이걸 단축시킨 게 있죠. 그러니까 흔히 과거 삼성전자 황창규 사장, 지금은 KT 사장인데 황창규 사장이 이걸 사장으로 있으면서 12개월로 단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월마다 삼성이 2배로 다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쪽 계통에서는 황해 법칙이라고 그래요. 또
황창기 사장 이름에 황자를 따가지고 황해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칼프의 법칙이 나와 있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죠. 메칼프의 법칙은 뭐죠? 자, 네트워크의 가치는 네트워크의 가치. 그래서 네트워크의 가치가 가입자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가입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찾아내는 것이 메칼프의 법칙입니다. 원래 인터넷 경제를 지배하는 법칙이다 해가지고 다 언급되는 겁니다. 인터넷 경제를 지배하는 법칙 해가지고 무어의 법칙, 메칼프의 법칙, 또 뭐 캐즘의 법칙 같은 거 있죠. 다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1번. 파리토 법칙과 롱테일 법칙 두 가지 한번 대비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72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장 적절한 기술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블루투스 기반인데 근거리 내에 감지되는 스마트 기기에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다. 예컨대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2014년에 이 기술을 응용한 모바일 주문 서비스라고 해서 사이렌 오더를 시행하는 겁니다. 자, 이거 나왔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비콘이라고 했는데 비콘은 2016년 3회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자, 비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FC하고는 다른 거예요. NFC도 이제 우리가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고 하는 건데 근거리 무선 통신 해가지고 NFC는 접촉식이에요. 접촉식. 근데 비콘은 비접촉식이에요. 블루투스 기반입니다. 블루투스 기반이니까는 뭐 근거리 내에서 감지되는 스마트 기기예요. 그래서 이제 비접촉식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미 시험적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죠. 그런데 롯데마트 같은 데 가서 뭐요? 내가 계산할 때 요새 흔히 뭐 엘페인이 뭐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내가 계산할 때 뭐요? 그냥 가까이 내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접촉하지 않아도. 자, 이런 걸 지금 다 비콘이라고 합니다. 원래 비콘이라고 할 때는 2016년 3회 시험에 나올 때는 그런 거예요. 봉화라든가 등대처럼 봉화, 옛날에 불 펴서 위치 알렸죠. 불 펴가지고 위치 알렸는데 봉화라든가 또는 등대처럼 위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위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기기를 비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바로 비콘 물어봅니다. 또 나올 겁니다. 최근에 많이 점점 더 활용이 2014년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처음 시행됐던 거지만 지금은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비콘이라는 용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딥러닝이 나왔는데 그 딥러닝은 언제 유명해졌었죠? 알파고 나왔을 때 유명해졌었죠? 알파고가 뭐예요? 스스로 학습한다는 얘기예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학습한다.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구축한 기계 학습 기술입니다.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 학습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딥러닝이죠. 그 다음에 옴니채널 여러 번 나왔던 것이고요. 옴니채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핀테크는 이제 최근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장 적절한 기술은 뭐냐고 했는데, 비콘입니다. 또 나올 거고, 나머지 다 나올 거예요, 이제 다. 옴니채널 또 나올 것이고, 핀테크, NFC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IT 또는 ICT 관련 용어들인데, 다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되고요. 다음에 73번 문제, 이거 완전히 새로운 문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정보 보호 및 보안 인증과 관련된 내용이다. 기억, 니은, 디귿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뭐뭐 있는데 맨 끝에 이들을 공인인증서라고 부른다. 공인인증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억은 이거 쓸 때 X.509라고 해요. X.509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X.509 표준을 준수하여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이거 CA라고 하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금융거래나 전자상거래에서 사용하는 거, 흔히 얘기하는 공인인증서예요. 우리가 금융거래하려면 공인인증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건데 공인인증서는 기반이 뭡니까? NPKI라고 합니다. NPKI. 그래서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갖다 컴퓨터에 저장하잖아요. 컴퓨터로 저장하게 되면 나중에 그 공인인증서가 들어가 있는 폴더 이름이 NPKI라고 생성이 됩니다. NPKI라는 폴더가 생성이 돼요. NPKI. 근데 이것이 있고 또 한 가지 행정기관에서 행정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GPKI라고 합니다. NPKI, GPKI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뭐뭐는 했는데 이게 바로 공개키 인증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키 인증서는 X.509 표준을 준수해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금융거래에서 이용하는 NPKI가 있고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GPKI가 있는데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공인인증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고 시험 범위에도 안 들어갔던 것이고 그동안.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도 또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문제통에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히 볼 것도 없고. 다음에 74번은 전통적인 CRM. CRM은 뭐죠? Customer Relation Management 해가지고 고객 관계 관리 얘기합니다. 고객 관계 관리. 근데 우리가 보통 전통적 CRM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뭐예요? 소셜 CRM이에요. 소셜 CRM의 상대적 차이점을 갖다 비교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새로 나온 거지만 비교해보면 답은 보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CRM은 고객 서비스 담당자 역할, 그 다음에 대화 중심, 고객과의 접점 관리, 고객과의 주기적인 접촉, 그 다음에 간단한 고객과의 거래 관계 나왔는데 아닌 게 있죠. 뭐예요? 하나는 대화 중심이고 하나는 프로세스 중심이에요. 그 대화 중심이라면 이건 뭐예요? 소셜이죠, 이게. 소셜 미디어라는 게 뭐예요?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화 중심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트위터라든가 다 대화죠. 그래서 요게 달라진 겁니다, 요게. 그래서 과거에 전통적인 CRM은 프로세스 중심이지만 소셜 CRM은 대화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셜 CRM에 오게 되면 고객 서비스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다 참여합니다. 가지고 대화 중심이에요. 그리고 고객과의 접점 관리가 아니라 여기서 커뮤니티 관리입니다. 또 주기적인 접촉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객 관여예요. 지속적인 고객 관여. 그리고 모델도 간단한 고객과의 거래가 아니라 광범위하고 복잡한 관계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소셜 CRM의 특징을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나오고 처음 들어보는 용어지만 또 비교해보면 또 답은 보이죠. 그래서 2번 이은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은이 바뀌었어요. 다음에는 7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가 기업의 경쟁 전략으로 제시한 비용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 및 집중화 전략.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가 제시하는 거죠. 원래 이런 전략 같은 것들은 여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유통정보에 나오는 게 아니라 유통물류 일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원래 유통물 일반에 포함되는 건데 또 유통정보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 나온 용어예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전략을 구분하는 문제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예를 제시했죠. 예를 물어보는 건데 예를 물어보는 문제는 뭐예요? 시험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완전히 새로운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기업의 경쟁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걸 흔히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고 불러요.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너릭 스트레이티지 해가지고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고 합니다.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고 했는데 뭐예요? 비용 우위 또는 원가 우위라고 하죠. 원가 우위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차별화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화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비용 우위 전략, 즉 원가 우위 전략이에요. 원가 우위 전략 관련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고 했습니다. 생산성 저하 요소를 제거해서 생산성을 높인다.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 원가가 낮아지죠.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 요소를 제거한다. 비용이 절감되겠죠. 제품의 생산 원가 자체를 절감한다. 이것도 원가 우위입니다. 제품의 무상 서비스 기간을 연장한다. 이건 뭐예요? 차별화죠. 다른 기업과는 달리 무상 서비스 기간을 연장한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미국에서 히트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그거였던 겁니다. 다른 차들은 1년 무상 수리인데 1년. 그러니까 1년 보증해 주는 건데 현대차가 2년인가 3년까지 아니면 10만 킬로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좀 히트했던 거죠. 차별화 전략입니다. 제품의 무상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차별화 전략에 해당됩니다. 중복 기능을 제거하는 거, 중복 기능을 제거한 그만큼 뭐예요? 비용 절감되죠. 원가 우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비용 우위 또는 원가 우위에 해당하는 거지만 4번은 차별화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76번 문제인데 이것도 새로운 문제입니다. 해머, 망치 나왔네요. 우리나라식 같으면 어렸을 때 별명이 망치였겠죠. 해머. MIT 대학의 마이클 해머입니다. 마이클 해머하고 챔피 교수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이클 해머하고 챔피가 1993년에
공저로 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공저로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뭐에 관한 거냐? 리엔지니어링에 관련된 거예요. 리엔지니어링. 오늘날 그 경영 혁신 기법으로 굉장히 중요시되는 거죠. 그래서 제시한 경영 혁신을 위해서 정보 기술을 이용한 BPR 기법을 도입한 겁니다. 원래 93년이라고 하면 그 당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에 빠져 있던 때예요. 많은 기업들도 진짜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 이걸 제시해가지고 진짜 각광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BPR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핵심적인 용어는 뭐예요? 리엔지니어링. 그래서 우리가 보통 BPR을 갖다 번역할 때는 업무 재설계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리엔지니어링을 설계해가지고 이걸 흔히 업무 재설계라고도 하고 또 비즈니스 프로세스니까 뭐예요? 업무 절차 혁신이라고도 그래요. 업무 절차 혁신이라고도 번역하고 업무 재설계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걸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또 답이 보입니다. 처음 보는 거지만. 아무도 이제 뭐요? 업무 재설계고 업무 절차 혁신이죠.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면 혁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겠죠. 이건 혁신이 아니다 싶은 게 나옵니다. 그럼 뭐냐? 먼저 1번. 단순한 과업 단위를 떠나서 목표나 결과 중심으로 업무를 설계하는 겁니다. 목표나 결과 중심으로 업무를 설계하는 거. 이래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정보 발생 부서에서 정보 처리도, 정보가 발생한 부서에서 처리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중복된 자료 입력이나 작성을 피할 수 있겠죠. 중복된 자료 입력이나 작성을 피해야 한다. 또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자원이라도 중앙에 모여 있는 것처럼 취급하라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정보는 실시간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통합하여 파악해야 한다. 오늘날 정보는 어떻게 돼요?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필요할 때만 통합하여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는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통합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4번이 잘못된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5번에 병행 처리 업무는 결과의 통합이 아닌 처리 과정 중에 조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BPR에 대한 고려사항 해갖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 그래서 원래 그 해머하고 챔피가 쓴 책에 보게 되면 BPR 추진을 위해서, BPR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7가지 원칙을 제시해가지고 이제 업무 자체보다는 업무 결과를 중심으로 조직화해라. 프로세스 결과를 이용하는 사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라.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또 정보 처리 업무는 정보를 실제로 생산하는 업무에 포함시켜라. 뭐 등등 해가지고 7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앞으로 또 처음에 같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 나온 문제지만 한번 더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BPR 자체는 여러 번 나왔던 거죠. 그렇지만 그 BPR에 해당하는 내용 관련해가지고는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다음에 77번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뭐는 또 비정형적이고, 반정형적, 비정형적이고, 비구조적인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정형적이고 구조적인 데이터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걸 찾아내는 과정, 이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관계를 갖다 발견하는 거죠. 찾아내는 과정.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 근데 이건 그냥 정형적이고 구조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적이고 반정형적이고 비구조적인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텍스트 데이터. 그니 그 텍스트 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결국? 예컨대 뭐 신문 기사라든가 잡지에 나와 있는 기사라든가 또 여러 뭐 논문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등등. 이런 걸 텍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 마이닝이 아니라 뭐예요? 텍스트로부터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내는 거니까 뭐예요?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최근에 크게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 마이닝 다음 단계에서 최근에 크게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신문기사, 잡지기사, 근데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서 같은 데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기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자, 신문기사 같은 경우에도 근데 뭐 최근 한 달 동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뭐냐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신문기사로부터. 신문마다. 근데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있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추세가. 흐름이 다 다르죠.
뭐 어떤 건 뭐 보수신문이고 혁신신문이고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럼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뭔가 하는 걸 찾아내가지고 그 신문의 성향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올라온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그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쓰인 데이터가 뭔가 파악해가지고 네이버가 어느 편인지, 다음이 어느 편인지, 보수 편인지 아니면 진보 편인지 이런 것도 밝혀내고 그런 분석 작업을 합니다. 이게 텍스트 마이닝 결과예요. 이미 여러 가지 알고리즘도 많이 개발돼가지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논문 발표가 있어서 한번 갔다가 이 텍스트 마이닝한 결과를 갖다가 논문으로 발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법이 있었구나 해가지고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텍스트 마이닝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여기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뭐죠? 데이터 창고죠. 대규모 데이터 창고. 대규모 데이터 창고인데 주제 지향형이죠. 여러 주제별로 모아놓은 데이터 저장 창고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일부가 데이터 마트입니다. 데이터 마트고.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자, 텍스트 마이닝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 처음 나온 용어지만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그 세세한 내용들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8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가 갖춰야 될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그래서 새로 나온 문제입니다. 자, 새로 나온 문제지만은 또 2017년 1회 시험에 나온 내용하고 약간 또 유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나온 문제인 건 틀림없고요.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가 갖춰야 될 특성 표준화돼야죠. 논리적이어야죠. 중복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중복성 없죠. 그래서 자, 비중복성이라고도 하고 또 중복 배제라고도 합니다. 중복 배제. 자, 비중복성 또는 자, 중복 배제. redundancy라고 합니다. 중복을 redundancy라고 하는데 redundancy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non-redundancy 해가지고 중복 배제라고 합니다. 중복성이 아니라 중복 배제. 안정적이어야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가 갖춰야 될 조건 또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거 말고도 이제 통합성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한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완전성도 있고요. 완전성도 있고 또 한 가지 통합성도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가 갖춰야 될 특성, 표준화, 논리성, 안정성, 일관성, 완전성, 통합성 이런 것들이 함께 제시가 됩니다. 자, 정답 3번입니다. 다음에 79번에 자, QR코드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자, QR코드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게 새 문제는 아닙니다만 새 문제는 아니지만 이 내용 자체는 약간 이제 새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 QR코드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게 QR코드의 종류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QR코드인데 자, QR코드인데 모델 1, 2가 있다는 것도 나왔고 모델 1, 2가 있고 또 이제 기존의 QR코드를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예컨대 마이크로 QR도 있고요. 마이크로 QR 코드도 있고 처음에 나왔던 거에 다 2016년 3회 때 1회 때 다 나왔던 겁니다. 마이크로 QR 코드가 있고 또 그다음에 프레임 QR 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IQR 코드도 나왔죠. IQR 코드도 나오고 해가지고 또 로고 QR도 있고요. 그래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2번이나 세세한 내용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QR 코드의 특징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2차원 코드인데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2차원 코드로서 제일 많이 쓰는 게 QR 코드니까 그 특징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먼저 1번에 작은 공간에 그 네모난 작은 공간인데 거기에 대용량의 정보 저장이 가능합니다. 정보 저장 및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맞죠? 다음 2번에 장애물 및 방향에 따라 정보 인식이 불가능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 QR코드는 네 모서리가 있잖아요. 네 모서리가 있는데 그 네 모서리 중에 끝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이. 근데 세 군데 나와 있어요. 끝부분에 세 군데만. 세 군데만 네모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래갖고 그 세 모서리에 위치한 위치 검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세 모서리에 위치 검출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360도 어떤 방향에서든지 데이터를 갖다가 읽을 수 있습니다. 360도 어떤 방향에서든지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오염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데이터를 읽어드리기 쉽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방해 인식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해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오류 정정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부분적 손상에도 쉽게 복원이 가능하고요. 별도의 인식 장치 없이 스마트폰을 인식 장치로 사용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QR코드도 스마트폰 뭐 빠르게 보급되면서, 그 QR코드를 갖다 인식할 수 있는, 뭐 하다못해 은행 앱 다운받아가지고 접근할 때도 뭐 다 QR코드만 읽으면 다 돼요. 또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QR코드 여러 가지 종류도, 자, 2016년 3회 시험, 1회 시험에 나왔던 건데 다 확인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특징도 함께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나올 겁니다. 다음에 80번 문제입니다. 디지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변화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처음 나온 겁니다. 처음 나온 거지만 그러나 뭐예요? 답은 쉽게 보이죠.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1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졌죠. 자,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성도 높아졌죠. 자,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의 전송도 크게 증가하고 있죠. 인터넷을 통한 물리적 제품의 소매 거래가 감소합니까? 아니죠.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는 뭐예요? 당연히 전자상거래가 크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가 크게 확산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터넷을 통한 물리적 제품의 소매 거래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업이나 마케팅 비용은 감소하겠죠, 당연히. 다 맞죠?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먹고 우리가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답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답 4번이고요. 물론 이것도 새로 나온 문제 하나입니다. 자, 81번에 고객관계 관리를 위해서 고객이 웹을 이용하는 동안 방문한 사이트는 무엇이고, 방문한 사이트가 뭐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고, 사이트에 머문 시간이 얼마나 되고, 열람한 광고는 무엇이고, 구매한 상품이 무엇인지, 이런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모니터링 기술이에요. 이 뭐냐 그랬습니다. 이런 걸 기록하고 관리하는 모니터링 기술 해갖고 물어봤는데, 자, 이것도 세 문제입니다. 처음 나온 거예요. 클릭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클릭 스트림 해가지고 처음 나온 용어인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사용자가 웹페이지 내에서 어떤 아이콘을 클릭했는지, 어떤 콘텐츠에 접근했는가,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객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죠. 굉장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렇잖아요. 요새는 뭐 대단합니다, 진짜. 제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 사이트 들어가서 어떤 상품을 클릭했습니다. 클릭해본 다음에 가격도 좀 따져보고 하다가 이제 덮어뒀어요. 그 다음날 거기서 메일이 왔는데, 역시 광고 메일이 왔는데 나한테 추천하는 상품이다. 추천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뭐예요? 제가 어제 클릭했던 그 상품과 뿐만 아니라 뭐예요? 관련되는 비교 가능한 상품들을 갖다가 쭉 메일로 만들어갖고 보내주는 거예요. 가능하죠, 이게 있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가능한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 가능해주는 모니터링 기술을, 자, 클릭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통해서 자,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문제입니다. 지식경영 시스템. 자, 흔히 KMS라고 합니다. KMS라고 하는데, 역할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처음 나온 문제지만 그래도 이것도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경영 시스템 해가지고 그동안 나왔던 게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근데 지식의 변환 과정 해가지고 세키가 얘기하는, 세키 모형이라고 하죠. 노나카가 얘기하는 겁니다. 세키가 아니라 노나카 이쿠지로가 얘기하는 세키 모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전환 과정이에요. 자, 지식의 전환 과정 해가지고 지식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 지식은 사회화되고, 세키,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되는 겁니다. 사회화는 암묵지끼리 모으는 거예요. 암묵지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매뉴얼로 만들어야죠. 매뉴얼로 만드는 게 뭐 익스터널라이제이션, 외제화입니다. 익스터널라이제이션, 외제화하고. 자, 외제화한 다음에 매뉴얼로 만들어진 걸 또 뭐죠? 모아가지고 합치는 겁니다. 이걸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결합화라고 합니다. 컨비네이션. 그럼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왜 근데 새로 들어온 구성원이 있다. 그 매뉴얼을 보고서 학습을 해야죠. 학습을 해가지고 뭐요? 내 머릿속에 넣어야죠.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널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이런 식의 지식의 변환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앞글자 따가지고 세키라고 합니다. 자, 사회화, 외제화, 결합화, 내재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것만 알아도 답이 나옵니다. 자, 조직 내 구성원들의 지식을 집약하는 거예요. 조직 내 구성원들의 지식을 집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유도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조직 내 구성원들을 지식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잠재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게 지식경영 시스템입니다. 지식을 XML 데이터 형태로 저장함으로써 비즈니스 간 데이터 교환 비용을 절감해 줍니다. 표준화해가지고 XML 데이터 형태로 저장하면 데이터 교환 비용이 절감되겠죠. 자, 구성원 간의 지식 개인화를 강화하는 거예요.
자, 지식을 모으는 겁니다. 소셜라이제이션이에요. 소셜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뭐요? 각각이 담당하고 있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암묵지를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이걸 사회화라고 하는 거죠. 지식의 개인화가 아니라 지식을 공유합니다. 공유. 저도 지식을 집약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지고 푸시 솔루션이 아닙니다. 자, 푸시 솔루션이 아니고 이것도 풀 솔루션이에요. 풀 솔루션 해가지고 통해서 가장 빠른 지식 유통망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이런 지식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죠. 지식을 공유, 사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지식 이용자가 내재화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니까 이용자가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뭐요? 풀 방식이란 말이에요. 풀 솔루션을 통해서 가장 빠른 지식 유통망을 확보해 줍니다. 4번이 잘못됐죠. 자,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이메일, 파일 시스템, 웹사이트 등 외부 지식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통합해가지고 기업 지식의 기반을 확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기업 지식의 기반을 확대하게 됩니다. 가지고 그 지식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내재화 통해서. 이런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82번 문제도 새로 나온 문제지만 그러나 그동안 많이 나왔던 이 세키모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게 되면 또 이 지식 경영 시스템을 왜 도입하는가 알게 되면 뭐 이 문제는 식은 죽 먹기의 문제죠. 자, 그래서 82번 문제 그렇게 한번 내용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3번 문제도 처음 나온 겁니다. 다음 사례에 적용되는 의사결정의 오류로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의사결정의 오류입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사례로 대규모의 이라크군 탱크가 쿠웨이트 접경으로 접근하는 것을 쿠웨이트 국경수비대가 감지하고도 설마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할 것으로는 생각지 못하고 평상적인 훈련이라 생각해가지고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 뭐죠? 이거 바로 흔히 고정관념에 빠진 거예요. 고정관념. 설마 고정관념. 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뭐예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거예요.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정박 효과라고 합니다. 정박 효과 해가지고 앵커링 이펙트라고 그래요. 앵커가 뭐죠? 선박,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땅속에다 박는 거죠. 닷이라고 하는 거죠. 닷. 그래서 이것다가 닷이죠. 닷 내림 효과라고도 하고 닷내림 효과라고도 하고 또 닷내리기 효과라고 많이 씁니다. 닷내리기 효과 이렇게 써요. 닷내림 효과, 닷내리기 효과 또는 정박 효과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걸 정박 효과라고 합니다. 자, 문제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것도 이제 행동경제학의 용어예요. 행동경제학. 뭐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올 때 이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 행동경제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뭔가 최적화를 추구한다는 전제하에 인간의 행동을 연구해 온 거예요. 소비 행동이라든가 생산 행동.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지 이걸 설명하는 게 전통적 경제학이었는데 그래 돌아가지고 뭐예요?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합리적이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소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인간은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제 최적화가 아니라 그런 전제하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구성된 게 행동경제학입니다. 가지고 행동경제학에서 이제 이것도 아주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행동경제학을 처음 연구해가지고 처음으로 이 분야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이 데니얼 캐너먼이라는 학자예요. 데니얼 캐너먼. 그런데 캐너먼하고 공동 연구한 학자가 에이머스 트버스키가 있습니다. 에이머스 트버스키가 있는데 공동 연구해가지고 근데 캐너먼만 노벨상을 탔어요. 왜냐면 노벨상 수상자가 결정되기 얼마 전에 트버스키는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갖고 못 탔고 캐너먼 혼자 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경제학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정박 효과.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정박 효과라고 하는 거 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유통정보에서 왜 나와야 되는지. 물론 유통정보에서는 당연히 의사결정 문제를 다루죠. 정보라는 게 뭐예요?
정보라는 게 의사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유형도 나오고, 따라서 의사결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도 많이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박 효과, 문제통에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4번 문제도 처음 나온 겁니다. 자, 인터넷 상표를 기술적으로 정의하면 도메인 이름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메인 이름을 선정할 경우 고려해야 될 요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도메인 이름을 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도메인은 뭐예요? 기억하기 쉬워야죠.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해야죠. 고객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독특한 것이라 해야 되는 거죠. 제공하는 콘텐츠의 특징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홈페이지 주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같은 경우에도 근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있죠.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인터넷 주소가 뭔지 아세요? 최저임금위원회 웹페이지 주소가 미니멈 웨이지. 참 지겹게 길죠. 다 go.kr입니다. 이거는 자 컨텐츠의 특징은 잘 전달할 수 있지만 미니멈 웨이지니까. 근데 뭐 너무 길어요 이건 또. 뭐 다 옛날 같으면 진짜 요새는 다 그냥 대충 치만 해도 다 나오니까 괜찮은데 옛날에 일일이 주소 다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긴 걸. 근데 좋은 주소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제공하는 콘텐츠의 특징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길게 아니죠. 가능한 한 짧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도메인을 사용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인데 뭐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84번. 자, 새로운 문제지만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85번입니다. 이 PC에는 자, 이 PC가 뭐죠? 이게 RFID에 입력되는 코드예요. RFID 태그에 입력되는 코드가 바로 이 PC 코드입니다. 흔히 뭐라 그래요? 일렉트로닉 프로덕트 코드, 전자 상품 코드예요. 그래서 이 PC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유형이 정의되어 있는데 다음 중 거래 단품에 사용되는 거래 단품. 거래 단품이 뭐예요? 거래 단품. 트레이드 아이템. 그렇죠? 거래 단품이에요. 트레이드 아이템에 사용되는 이 PC 관련 코드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뭘까요? 글로벌 트레이드 아이템 넘버입니다. GTIN 이거죠. 글로벌 트레이드 아이템 넘버 이거예요. 그래서 자, GTIN입니다. 뭐 전에 문제 나왔던 겁니다. 이건 몇 번 나왔던 건데 당연히 이 PC니까 뭐 유통정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PC 글로벌이 정의한 GS1 코드 체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7가지를 제시했어요. 7가지. 7가지를 갖다가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GTIN입니다. GTIN이고 이거 GTIN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거니까 다양한 용도가 있죠. 그런데 거기 GSRN이 있는데 GSRN은 뭐예요? GSRN은 글로벌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서비스. 서비스 공급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GTIN 그러고 GDTI가 있죠. D는 다큐먼트입니다. 다큐먼트예요. 다큐먼트가 뭐예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 종류를 갖다 구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IAI가 있는데 인디비주얼 에셋. 인디비주얼 에셋 뭐예요? 개인 자산을 식별하는 거예요. 개인 자산을 식별하는 코드입니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4가지는 이제 7가지 중에 포함되는 것이고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 더 있죠. 뭐 GINC라든가 GRAI라든가 뭐 등등 있습니다. GLND 있고요. 그 다 7가지예요. 일본의 SSCC는 뭐죠? 자, Serial Shipping 컨테이너 코드죠. 그 수송용기 1년 번호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요.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시험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GAI, GRAI 해가지고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7가지도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세세한 내용까지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85번 문제는 비교적 수월하고 또 예전에 나왔던 거니까 쉽게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86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처음 나온 새로운 문제입니다. 천재지변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구축된 유통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 정보 시스템을 갖다 이용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다운된다 그러죠? 다운된다. 다운됐다. 컴퓨터가 나와버렸다. 다운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용 불가능의 의미는 유통정보 시스템이 오프라인이거나 컴퓨터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냥 다운된 겁니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런 상태를 갖다 뭐라 그래요? 이런 상태를 갖다가 다운됐다. 다운타임이라고 합니다. 다운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86번도 자 문제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다운타임이라고 할 때는 자 네트워크라든가 서버에 적용됩니다. 서버가 나가버린 거예요. 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나간 거기 때문에 다운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운됐다는 거. 자 87번에 효과적인 전자 상거래 사이트의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답은 쉽게 보여요. 그래서 1번, 자,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예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 1번, 내비게이션 및 디자인이 단순해야 되고 웹페이지가 최대한 빠르게 나타나야 되겠죠. 웹페이지가 최대한 빠르게 나타나야죠. 안 나타나면 꺼버리잖아요. 돌려버리고. 2번, 이메일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수신자 부담의 고객 지원 전화번호를 사이트에 표시해야죠. 고객 지원 담당자는 온라인상에서만 고객의 구매 과정을 도와줘야 한다? 이게 잘못됐죠. 뭔가 어색하죠. 자, 고객 지원 담당자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고객의 구매 과정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고객의 구매 과정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 2번이 잘못된 겁니다. 3번에 제품 설명, 스펙, 가격 등의 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번들링, 스마트 쇼핑카드, 교차 판매 등과 같은 고급 기능을 통해 구매를 용이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4번에 할인 쿠폰, 반품 시 환불이라든가 신속한 제품 배송, 무료 택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 맞죠? 또 5번에 안전한 거래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관리에 관한 안내를 게시하며 회사 로고 표시를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함으로써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고객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좋지 않은 말,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어색한 말, 온라인 상에서만 뭐 이런 말 나오면 되게 틀린 겁니다. 자,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상에서 고객의 구매 과정을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87번 2번입니다. 별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88번 문제는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자, 이거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자, 미국 UPS는 약 2억 5천만 개 주소 데이터. 2억 5천만 개 주소 데이터는 이게 바로 큰 데이터죠. 빅데이터입니다. 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배달 경로를 탐색하는 등, 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배송 경로 최적화를 통해서 배송 시간 감축 및 관련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다. 또 두 번째, 고객 선호도나 고객 행동 예측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한 차원 높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을 이해하는 직관적을 높이는 데 빅데이터 분석이 활용된다. 자, 세 번째, 기상 조건과 독감 발생, 온라인 구매량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고객 행동을 예측합니다. 예측한 다음에 이전에 미처 알 수 없었던 사실들을 찾아내가지고, 이전에 미처 알 수 없었던 사실들을 찾아내는 거, 이건 바로 뭐, 이건 데이터 마이닝이죠. 근데 데이터 마이닝을 하려도 데이터가 있어야죠. 데이터가 많을수록 뭐예요? 결과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다도로, 자, 빅데이터 분석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했는데, 자, 빅데이터인 거 다 아시죠? 자, 89번 인트라넷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원래 인트라넷은 폐쇄형입니다. 이거는 인트라넷은 폐쇄형. 인터넷은 완전 개방형이죠. 개방형. 그리고 인터넷과 인트라넷의 중간되는 게 있죠. 이건 반개방형인데, 인트라넷을 갖다가 협력업체라든가에 대해서 일부 개방한 겁니다. 인트라넷을 갖다가 협력업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방한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엑스트라넷이라고 합니다. 엑스트라넷. 자, 인트라넷은 완전 폐쇄형이에요. 내부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부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떠한 조직 내에 속해 있는 일종의 사설 네트워크예요. 그 구성원, 조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조직의 정보와 컴퓨팅 자원을 구성원들 사이에만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외부인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3번, 개인별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부여하여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의 접근을 방지합니다. 자, 4번에 고객이나 협력사나 공급사와 같은 회사 외부 사람들에게 네트워크의 접근을 허용하는 거. 일부를 허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접근을 허용하지만 접근해가지고 볼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개방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 이건 엑스트라넷입니다. 엑스트라넷. 자, 정답 4번입니다. 5번에 공중 인터넷에 접속할 때는 방화벽 서버를 통과해가지고 접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트라넷, 엑스트라넷인데 엑스트라넷은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2012년도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갖고 한번 89번 문제 통해서 이런 내용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 90번에 자, 지식경영 시스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경영 시스템의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원래 그 지식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거 앞에서도 문제가 나왔었지만, 예전에도 이제 2017년 1회 때도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가, 특히 요 관련된 얘기인데, 요 관련된 얘기가 2013년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자, 지식경영 시스템의 효과입니다. 시장 정보의 축적, 제품 및 서비스 향상, 지식의 활용성 증대, 그리고 지식의 공유 등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번에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브릭 앤 모탈 위협의 기업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죠. 자, 브릭은 전통적 기업이에요. 전통적 기업의 유형을 브릭 앤 모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지식경영 시스템이 활용되는 경우에는 뭐예요? 클릭이죠. 클릭. 클릭 앤 모탈 유형의 기업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번이 잘못된 겁니다. 브릭 앤 모털이 아니라 자, 클릭 앤 모털 유형의 기업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은 지식 공유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내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고 된 다음에 관심 분야 토론 등을 통한 새로운 지식 창조 능력이 증대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사내 전문가 그룹을 뭐라고 하는 거죠?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 2016년 2회 때 한번 나왔던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죠? 흔히 실행 공동체라고 그래요. 컵이라고 그래요. 컵.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실행 공동체. COP예요. Community of Practice입니다. Community of Practice. 그래서 이거 갖다가 흔히 번역할 때는 뭐 실행 공동체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실행 공동체. 자, 실행 공동체라고 해갖고 뭐 실행 공동체 또는 지식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지식 공동체. 지식 경영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 경영의 중요한 역할. 그래서 사내 전문가 그룹뿐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래도 뭐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그룹에 커뮤니티에 포함돼가지고 뭐예요? 여러 가지 관심 분야를 토론한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경영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이거 통해서 이것도 가능한 거죠. 자, 이 콥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콥. 2016년 2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설명 제시한 다음에 이게 뭐냐? 그 실행 공동체라고 하는 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4번에 지식 베이스를 중심으로 축적된 지적 자산이 기업의 자산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 무형 자산이 되는 겁니다. 지적 자산 중요하죠. 지식 자산 또는 지적 자산 중요합니다. 5번에 학습 효과의 향상이라든가 지속적인 지식 창조 활동 등을 통한 조직의 지식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90번 정답은 2번이 되겠다는 거. 요거 또 별도로 나왔던 거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조직이 아닌 게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브릭 앤 모탈은 전자상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자, 그러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통정보 문제 봤는데 참 약간 황당한 느낌도 좀 드시죠. 왜냐하면 20문제 중에서 12문제 또 13문제가 완전히 그냥 한 번도 언급되지 않던 새로운 문제, 또 너무 IT나 ICT 쪽에 치중된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좀 약간 황당했고,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뭐 계속 직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꾸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시험 문제 반영이 되니까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자, 유통정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셔서 다음번 시험에 꼭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